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반도체도 아니고 조선소도 아니고 전투기도 아닙니다. 태양보다 7배 뜨거운 불덩이를 만들고 물 한 방울 없는 중동의 사막에서 밥을 짓고 세계 최대 제약사 화이자가 자사 신약 생산을 한국 공장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프랑스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일본은 수출을 틀어막았습니다. 강대국들이 경계한 건 한국의 반도체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던 곳에서 아무도 허락하지 않았는데 한국은 이미 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MIT 산업경제학 교수 다니엘 하트먼은 말합니다. 이 나라는 예측이 안 됩니다. 분석을 끝내면 이미 다음 단계로 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기록을 공개합니다.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라고 응원해주세요. 2026년 4월의 일입니다. 그날 아침 저는 강의실로 걸어가면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 알림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첫 번째 알림이었습니다. 삼성전자 분기 매출 93조 원 돌파. 역대 최대. 두 번째였습니다. 엔비디아 차세대 AI 칩 HBM4는 한국산만 사용한다고 발표. 세 번째였습니다. 한국조선소 미국 해군 함정 정비 사업 수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국조선업 협력을 요청.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반도체 AI 군함. 아침 뉴스 세 꼭지가 전부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강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날 수업이 끝나고 나서 저는 그 뉴스들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트먼 교수님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토마스 베커입니다. 독일 뮌헨 출신이고 지금은 MIT 슬론 경영대학원에서 산업경제학 석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그날 강의실에서 제 안에 있던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그게 무너지는 소리인 줄도 몰랐습니다. 올해 봄 학기, 저는 다니엘 하트먼 교수님의 수업을 듣게 됐습니다. 교수님은 독일 출신으로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으신 뒤 MIT에서 20년 넘게 강단에 서신 분이죠. 전공은 산업경제학, 쉽게 말하면 나라와 기업이 어떻게 성장하고 경쟁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교수님은 늘 조용하셨습니다. 목소리도 낮고 감정도 잘 드러내지 않으셨죠. 그런데 그분이 던지는 질문은 항상 날카로웠습니다. 강의실 안 공기를 바꿔놓는 종류의 날카로움이었습니다. 그날 교수님은 강의실에 들어서시자마자 칠판에 한 문장을 적으셨습니다. 성장에도 속도 제한이 있는가? 교수님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독일에는 아우토반이라는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속도 제한이 없는 몇 안 되는 도로죠. 하지만 차가 아무리 빠르게 달릴 수 있어도 엔진이 버텨줘야 합니다. 타이어가 견뎌줘야 합니다. 기술과 기반이 속도를 받쳐주지 못하면 빠른 차는 그냥 위험한 차가 됩니다. 국가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도가 빠르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속도를 버텨줄 기반이 있어야 합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가장 이상적인 성장 속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독일의 사례를 보죠. 폭스바겐은 1937년에 설립됐습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이 되기까지 약 50년이 걸렸습니다. 지멘스는 1847년 창업 이후 100년 넘게 기술을 쌓아왔죠. 이게 제가 말하는 기반 있는 성장입니다. 빠르지 않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너무 빨리 성장한 나라는 결국 무너지나요? 교수님은 잠시 멈추셨습니다.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칠판을 한 번 더 바라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나라는 그 대부분에 속하지 않는 사례입니다. 교수님은 숫자 2개를 칠판에 적으셨습니다. $82, 33,000달러. 1962년과 2024년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란 쉽게 말해 국민 한 명이 평균적으로 버는 돈을 뜻합니다. 62년 만에 400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비교하자면 같은 기간 독일은 약 30배,
프랑스는 약 25배 상승했습니다. 제 옆에 앉은 학생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가능한 수치야?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날 한국이라는 나라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K-팝은 들어봤고 삼성 핸드폰은 써봤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칠판에 적힌 저 숫자가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교수님은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수업을 한국을 반면교사로 삼아 준비했습니다. 반면교사란 잘못된 사례를 보며 교훈을 얻는 대상을 뜻합니다. 과속 성장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로요. 그런데 자료를 다시 들여다보니 제가 틀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전쟁이요. 다른 학생이 말했습니다. 기후변화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의 뿌리에는 하나가 있습니다. 에너지입니다. 전쟁도 기후변화도 빈곤도 결국 에너지를 누가 갖느냐에서 비롯됩니다. 석유를 가진 나라가 세계를 움직였고 가스를 가진 나라가 유럽을 흔들었습니다. 에너지는 자원이 아닙니다. 권력입니다. 교수님은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인류가 꿈꾸는 궁극의 에너지는 무엇일까요? 교수님은 잠시 멈추셨습니다. 태양입니다. 태양은 빛과 열을 수십억 년째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원리는 핵융합입니다. 원자와 원자를 합쳐서 엄청난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죠. 핵융합이란 쉽게 말해 작은 원자 두 개를 강제로 합쳐서 더 큰 에너지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지금 원자력 발전소는 원자를 쪼개는 방식이고 핵융합은 반대로 합치는 방식입니다. 연료는 바닷물에서 뽑아낸 중수소입니다. 바닷물 1리터로 석유 300리터와 맞먹는 에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핵분열과 달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쉽게 말해 위험한 핵쓰레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란 기존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오랫동안 방사선을 내뿜는 위험한 쓰레기를 말합니다. 인류가 수십 년째 이 기술에 매달려온 이유입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 에너지를 아직 아무도 못 만든 건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실험실 수준에서는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만드는 데 드는 에너지보다 얻는 에너지가 더 많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충분히 오래 유지해야 발전소를 돌릴 수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미국, 유럽, 중국, 일본이 수십 년째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칠판에 세 글자를 적으셨습니다. KSTAR. 한국형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입니다. 대전에 있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장치죠. 교수님은 숫자를 하나 적으셨습니다. 1억도. 그리고 또 하나. 48초. 2024년 3월 K스타는 1억도의 초고온 플라즈마를 48초 동안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세계 기록입니다. 플라즈마란 온도가 너무 높아서 원자가 분해된 특별한 상태의 불꽃 기체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핵융합이 일어나려면 바로 이 플라즈마를 만들어야 합니다. 1억도가 어느 정도냐고요? 태양의 중심 온도가 약 1500만 도입니다. K스타가 만든 불덩이는 태양보다 7배 뜨겁습니다. 지구에서 태양보다 뜨거운 불을 만든 나라가 한국입니다. 제 옆에 앉은 학생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교수님, 잠깐만요. 실험실에서 48초 유지한 거잖아요. 그게 실제 발전소를 돌릴 수 있는 수준인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아직 발전소를 돌리는 단계가 아닙니다. 목표는 300초입니다. 300초를 유지해야 24시간 돌아가는 발전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K스타의 다음 목표가 바로 그겁니다.
2026년까지 1억도 300초 달성. 그리고 기록이 쌓이는 속도를 보면 이건 불가능한 목표가 아닙니다. 2018년 1.5초에서 시작해서 2021년 30초, 그리고 2024년 48초. 매번 자기 기록을 스스로 경신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미국 나사나 유럽도 핵융합 연구를 하는데 한국이 앞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산도 훨씬 많고 인력도 많을 텐데요. 교수님은 잠시 멈추셨습니다. 흥미로운 반론입니다. 사실 유럽에는 ITER라는 국제공동 핵융합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35개 나라가 돈을 모아 만드는 장치죠. 예산만 수십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에서 플라즈마 장시간 유지 기술을 주도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미국 프린스턴 플라즈마 물리연구소도 지금 K스타와 공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배우러 온 겁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까지도 완전히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실험실 기록이고 아직 상용화가 멀었고 다른 나라들도 연구 중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걸렸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에너지가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가 있습니다. 석유도 천연가스도 석탄도 없습니다. 그 나라가 인류의 마지막 에너지를 가장 먼저 손에 쥐려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흥미롭긴 한데 과장된 것 같다고요. 그런데 왜인지 펜이 다시 손으로 올라왔습니다. 다음 날 교수님은 강의실에 들어오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이 이미 세계 최상위에 올라와 있는 분야들이죠. 그걸 보고 나서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면 더 잘 이해가 될 겁니다. 교수님은 칠판에 3가지를 적으셨습니다. 반도체, 조선, 방산, 그리고 천천히 설명을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가 2025년 4분기에 매출 93조 원, 영업이익 20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분기 기준 사상 최대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닙니다. 엔비디아를 아십니까? 지금 전 세계 인공지능 혁명을 이끌고 있는 미국 반도체 기업입니다. 그 엔비디아가 차세대 인공지능 칩을 만들면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HBM4는 한국산만 사용한다. HBM4란 고대 역폭 메모리 4세대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인공지능이 빠르게 생각하도록 도와주는 초고속 메모리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부품이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인공지능 회사가 가장 중요한 부품을 오직 한국에서만 구한다는 뜻입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요? 교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인공지능 없이는 앞으로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인공지능의 심장에 한국산 메모리가 들어갑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진짜 권력은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그 소프트웨어를 굴리는 부품을 만드는 나라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 조선입니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례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해군 함정 정비를 한국 조선소에 맡기겠다고요. 함정 정비란 군함을 수리하고 점검하는 작업입니다. 나라의 안보와 직결된 핵심 사업이죠. 한 학생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교수님, 미국이 자국 군함을 외국에 맡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바로 그게 충격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해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군함들을 유지 보수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조선소가 무너졌거든요. 2차 세계대전 이후 80년 동안 미국 조선업은 경쟁력을 잃어갔습니다. 지금 미국 해군 공격형 잠수함 49척 중 18척이 수리를 기다리며 항구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세계 최강 대국이 자기 군함을 고쳐달라고 한국에 요청한 겁니다.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그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가 초강대국의 군함을 고쳐주는 나라가 됐습니다. 세 번째, 방산입니다.
방산이란 무기와 군사 장비를 만드는 산업을 말합니다. 2025년 한국의 방산 수주액은 22조 7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2026년 수주액이 그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나라들이 급하게 무기를 사들이고 있는데 한국 무기가 납기가 빠르고 성능이 검증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유럽 전역에 한국산 무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3일 PwC 경영연구원은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반도체, 방산, 조선업은 더 이상 단순한 수출 산업이 아닙니다. 국가의 전략 자산입니다. 교수님은 잠시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한국이 이미 도달한 자리입니다. 반도체, 조선, 방산. 세계가 한국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은 곳에서 한국이 조용히 쥐어가고 있는 것들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주목하는 곳 말고 아직 세상이 눈치채지 못한 곳에서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아직 세상이 눈치채지 못한 곳. 그게 뭘까요? 저는 처음으로 진짜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강의실에 들어서면서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 K스타 이야기가 흥미롭긴 했지만 실험실 성과 하나로 한 나라를 다시 보기엔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독일 친구 마르쿠스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토마스, 그거 결국 아직 발전소도 못 만드는 기술 얘기잖아.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님은 자리에 앉자마자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에너지를 가장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여러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아프리카요. 동남아시아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런 나라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절박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절박함은 다른 종류입니다. 잘 살면서도 성장하면서도 에너지가 없어서 항상 남의 눈치를 봐야 하는 나라. 그 나라가 어디일까요? 교수님은 칠판에 숫자를 적으셨습니다. 93%. 대한민국의 에너지 해외 의존도입니다. 에너지 해외 의존도란 우리가 생활하고 공장을 돌리는 데 쓰는 에너지의 몇 퍼센트를 외국에서 사오느냐를 뜻합니다. 93%라는 건 10 중에 9 이상을 외국에서 구입한다는 뜻이죠. 석유도 나오지 않습니다. 천연가스도 없습니다. 석탄도 거의 없습니다. 한국이 공장을 돌리고 난방을 하고 자동차를 움직이려면 중동에서, 호주에서, 미국에서 에너지를 사와야 합니다. 한 해 에너지 수입 비용이 우리 돈으로 약 200조 원이 넘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한국은 굉장히 취약한 나라 아닌가요? 에너지 공급이 끊기면 나라 전체가 멈추잖아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항상 에너지 문제 앞에서 긴장해왔습니다. 1973년 중동전쟁으로 석유값이 4배 뛰었을 때 한국 경제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 기억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 즉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한국에게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교수님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역설이 생깁니다. 역설이란 언뜻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진실을 담고 있는 이야기를 뜻합니다. 에너지가 가장 없는 나라가 인류의 마지막 에너지를 가장 먼저 손에 쥐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없기 때문에 절실했고 절실했기 때문에 먼저 갔습니다.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하지만 결국 돈과 인력을 가장 많이 투입한 나라가 이기는 것 아닌가요? 미국이나 중국이 지금 당장 집중하면 한국보다 빠르지 않겠습니까? 교수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보죠. 세계 최대 산유국입니다. 석유로 벌어들이는 돈이 어마어마하죠. 그 나라의 핵융합 연구 수준은 어떨까요? 한국에 비하면 걸음마 수준입니다. 왜일까요? 석유가 있으니까요. 지금 당장 팔면 되니까 절실하지 않은 겁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스가 넘쳐나는 나라가 핵융합에 목숨을 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학생이 반박했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상용화가 안 된 기술을 가지고 국가 전략을 논하는 건 너무 이른 것 아닌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의문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인터넷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이걸로 장사를 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몇이나 됐을까요? 핵융합이 상용화되는 순간 세상이 바뀝니다. 에너지를 파는 나라와 사는 나라의 구도가 뒤집힙니다. 석유 패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질서에서 가장 앞선 자리를 차지한 나라가 다음 세기를 이끌게 됩니다. 한국은 그 자리를 먼저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교수님은 잠시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제가 30년간 국가 성장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없는 나라가 더 창의적입니다. 있는 나라는 지키려 하고 없는 나라는 만들려 합니다. 그 차이가 100년 후의 격차를 만들죠. 저는 그 말을 노트에 받아 적으면서 처음으로 멈칫했습니다. 독일은 기술이 있었습니다. 자본이 있었습니다. 폭스바겐도 지멘스도 바스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한국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들려 했습니다. 그 방향이 지금 이 결과를 만들고 있다면 제가 처음에 세운 전제에 뭔가 구멍이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그 생각을 애써 흘려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수업을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에너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너지가 없는 나라가 인류의 마지막 에너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요. 그런데 에너지만큼 어쩌면 에너지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먹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기가 넘쳐나도 밥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에 사진 한 장을 띄우셨습니다. 새하얀 모래사막이었습니다. 지평선까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돌멩이 하나, 풀 한 포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농사를 짓는다면 가능할까요? 강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다음 사진을 띄우셨습니다. 같은 사막 한가운데 유리로 만든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그 안에 초록빛 식물들이 줄지어 자라고 있었습니다. 상추였습니다. 토마토였습니다. 파프리카였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입니다. 사우디 국토의 95%가 사막이고 먹거리의 70% 이상을 외국에서 사옵니다. 그 나라 한가운데에 지금 한국 기업이 농장을 짓고 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교수님, 스마트팜은 네덜란드가 원조 아닌가요? 유럽이 훨씬 앞서지 않습니까?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습니다. 스마트팜 기술의 역사는 네덜란드가 더 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술의 나이가 아니라 환경 적응력입니다. 네덜란드 스마트팜은 온대 기후에서 최적화된 기술입니다. 섭씨 50도가 넘고 모래바람이 부는 중동 사막에서 그 기술을 그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 한국은 사막 환경에 맞게 시스템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가 선택한 건 네덜란드가 아니라 한국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스마트팜이 무엇인지 설명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농부 대신 컴퓨터가 농사를 짓는 겁니다. 온도, 습도, 햇빛의 양, 물의 양, 영양분의 농도를 센서가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인공지능이 최적의 상태로 자동 조절합니다. 센서란 온도나 습도 같은 것을 측정해서 컴퓨터에 전달하는 장치입니다. 사막의 뜨거운 햇볕은 차단하고 물은 뿌리에만 정확하게 공급합니다. 일반 농사보다 물 사용량이 최대 90%까지 줄어듭니다. 그때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잠깐만요. 사우디는 세계 최대 산유국입니다. 석유 팔아서 버는 돈이 어마어마한데 그냥 외국에서 최고 품질 식량을 사다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사막에 농장을 지을 이유가 있나요? 교수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토마스, 좋은 질문입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기억하십니까? 각 나라가 식량 수출을 막았습니다. 베트남이 쌀 수출을 금지했고 러시아가 밀 수출을 막았습니다.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상황이 됐죠.
사우디는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석유로 세상을 쥐락펴락하던 나라가 밥 한 그릇 앞에서 흔들렸습니다. 또 다른 학생이 더 날카롭게 치고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식량 안보가 걱정된다면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농업 강국에 장기 계약을 맺으면 되지 않습니까? 왜 한국입니까?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사우디가 원하는 건 식량을 사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 땅에서 직접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사막에서 농사 짓는 기술이 필요하죠. 미국과 프랑스는 농업 강국이지만 사막 농업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 특수한 문제를 가장 잘 푼 나라가 지금 한국입니다. 2024년 한국의 스마트팜 수출 수주액은 약 3천억 원이 넘습니다. 오만, 사우디,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중동 전역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식량은 이제 무기입니다. 에너지처럼요. 사막에서 밥을 지을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술을 가진 나라 중 하나가 한국입니다. 한국은 에너지의 마지막 열쇠를 쥐려 하고 있고 동시에 식량의 열쇠도 쥐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던 곳에서요. 저는 그때 솔직히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반도체 얘기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농업이라니요. 독일도 농업 기술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중동 사막에 농장을 짓고 있는 건 독일이 아니라 한국이었습니다. 예상을 벗어나는 것들이 자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수업을 이렇게 여셨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에너지와 식량을 이야기했습니다.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두 가지를 한국이 쥐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생명입니다. 사람이 아프면 필요한 것, 바로 약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교수님은 짧은 질문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먹는 약,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아는 분 있습니까?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교수님은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요즘 약들은 그 제약회사가 직접 만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만들어주는 공장이 따로 있죠. 세계에서 그 역할을 가장 잘하는 나라가 어디냐고 물으면 대부분 미국이나 스위스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정답이 다릅니다. 교수님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소개하셨습니다. 2011년 설립됐고 이제 겨우 15살이 됐습니다. 그런데 총 생산 규모 세계 1위입니다. 화이자, 노바티스, GSK, 일라이릴리. 글로벌 상위 제약사 20곳 중 17곳이 지금 이 한국 공장과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수주액만 6조 6천억 원이 넘습니다. 바이오 의약품이란 살아있는 세포를 이용해서 만드는 첨단 신약입니다. 암 치료제, 희귀병 약 같은 것들로 일반 약보다 훨씬 정밀하고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꽤 강하게 치고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대기업이 자본을 쏟아부어서 공장을 크게 지은 것 아닙니까? 삼성이라는 이름이 없었다면 가능했을까요? 이건 한국의 실력이 아니라 삼성 자본의 힘 아닌가요? 교수님은 잠시 멈추셨습니다.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맞습니다. 초기에 삼성의 자본이 없었다면 이 속도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하지만 자본이 전부였다면 사우디도, 중국도, 러시아도 진작에 이 시장을 장악했을 겁니다. 이들도 돈이 있었으니까요. 화이자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돈이 아닙니다. 배치 성공률 99%, 미국 FDA를 포함한 전 세계 규제기관 394건 승인, 그리고 계약 후 5개월 만에 모더나 백신을 생산해낸 실행력입니다. 자본은 시작을 만들 수 있지만 신뢰는 실적이 만듭니다. 제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하지만 이건 결국 하청 아닌가요? 기술을 가진 건 화이자고 한국은 그냥 대신 만들어주는 것 아닌가요? 이 구조에서 진짜 권력은 여전히 화이자에 있는 거 아닙니까?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토마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화이자는 전 세계 어디에든 맡길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 독일에, 스위스에. 그런데 왜 한국을 택했을까요? 바이오 의약품은 만드는데 실패하면 수백억 원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신뢰가 생명입니다. 화이자가 한국을 선택했다는 건
세계 최고의 제약사가 한국의 기술과 관리 능력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단순 생산을 넘어 신약 개발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하청에서 시작해서 파트너가 되어가는 겁니다. 한국이 항상 해온 방식이기도 하고요.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에너지, 식량, 생명. 이 세 가지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들입니다. 한국은 지금 이 세 가지 모두에서 세계가 의존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던 곳에서 아무도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미 그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반론을 찾으려 했습니다.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쉽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분야가 달라질 때마다 같은 패턴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에너지, 식량, 생명. 셋 다 한국이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닐 수 있다고요. 저는 그 생각을 억누르며 노트를 덮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손이 올라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날 교수님은 강의실에 들어오시면서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칠판 앞에 서서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보시더니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국가의 진짜 성격은 언제 드러날까요? 한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전쟁이요. 다른 학생이 말했습니다. 외교 협상 자리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위기 앞에서입니다. 평화로운 시절에는 어느 나라나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흔들릴 때 그 나라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오늘은 한국이 세 번의 위기 앞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교수님은 첫 번째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1997년입니다. 그해 한국은 외환위기를 맞았습니다. 외환위기란 나라가 외국의 빚을 갚을 달러가 바닥나서 국가부도 직전에 몰린 상황을 말합니다. 마치 통장이 텅 빈 상태에서 당장 수억 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국가부도 직전까지 갔습니다. IMF, 즉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요청해야 했죠. IMF 구제금융이란 나라가 돈이 없어서 국제기구에서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단, 빌리는 대신 IMF가 요구하는 구조조정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건 굉장히 굴욕적인 상황 아닌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습니다. 당시 한국 국민들의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흥미롭습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있던 금반지, 금목걸이, 금메달을 들고 나왔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비합리적인 행동입니다. 개인의 금이 국가 부채를 갚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 장면이 보낸 신호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IMF 구제금융을 예정보다 3년 일찍 갚았습니다. 위기 이후 반도체, 자동차, 조선업은 오히려 고도화됐습니다. 구조조정을 기회로 삼아 효율을 끌어올린 겁니다. 교수님은 두 번째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2019년입니다.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핵심 소재 세 가지의 수출을 갑자기 규제했습니다.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입니다. 이 세 가지는 반도체를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재료입니다. 음식으로 비유하면 밀가루, 소금, 기름 같은 기본 재료인데 이걸 갑자기 팔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숨통을 조이려는 의도였습니다. 당시 한국은 이 소재들의 대부분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한국 반도체 산업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겠네요. 교수님은 잠시 멈추셨습니다. 받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반응이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굴복하는 대신 국산화를 선언했습니다. 3년 안에 핵심 소재를 스스로 만들겠다고요. 당시 많은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일본이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을 3년 만에 따라잡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요. 그런데 3년이 지난 뒤 한국의 일본 소재 의존도는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완전한 자립은 아니었지만 일본의 압박은 오히려 한국의 소재 산업을 키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다른 학생이 반박했습니다. 교수님, 운이 좋았던 것 아닌가요? 타이밍이 맞아서 성공한 거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를 들으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2020년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전 세계 제약사들이 백신과 치료제를 만들어야 했지만 만들 공장이 없었습니다. 수요가 폭발하는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 백신 원료 의약품 위탁 생산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후 단 5개월 만에 시설 승인을 받고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통상 이런 승인을 받으려면 1년 이상 걸리는 게 보통입니다. 한국은 절반도 안 되는 시간에 해냈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 이후 전 세계 제약사들이 한국에 생산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위기가 한국 바이오 산업을 세계 1위로 도약시킨 발판이 된 겁니다. 교수님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2019년 일본 수출 규제, 2020년 코로나19. 세 번의 위기에서 한국은 같은 패턴을 보였습니다.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이전보다 강해져 있었습니다. 독일은 위기 앞에서 속도를 줄입니다. 안정을 택하죠. 그게 독일식 성장론의 핵심입니다. 한국은 반대입니다. 위기가 오면 오히려 기어를 올립니다. 왜 그럴까요? 교수님은 잠시 멈추셨습니다. 물러날 자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원도 없고 영토도 작고 주변에 강대국만 있는 나라가 속도를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집니다. 그래서 한국은 멈추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멈추면 안 된다는 걸 역사가 가르쳐줬으니까요.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손을 들려다 멈췄습니다. 반론을 찾으려 했는데 이번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1997년, 2019년, 2020년. 세 번 모두 같은 결과였습니다. 이건 우연히 세 번 반복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패턴이다. 그리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교수님은 그날 강의를 시작하시면서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쟁에서 지는 것보다 무서운 게 있습니다. 경쟁 상대가 앞으로도 계속 이길 것 같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때 어떤 나라는 더 열심히 하고 어떤 나라는 상대를 막으려 합니다. 오늘은 한국을 막으려 한 나라들의 이야기입니다. 교수님은 2025년 6월 4일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체코 프라하였습니다. 한국의 한국수력원자력, 줄여서 한수원이 체코의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 사업 계약서에 서명하는 날이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란 핵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대형 발전 시설입니다. 건설 비용이 수십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26조 원이었습니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에 원전을 수출한 이후 16년 만에 해외 수출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한국 원전이 들어서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이 체결되기까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프라하에 도착한 바로 그날, 체코 법원이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프랑스의 원전 회사 EDF, 즉 프랑스 전력공사가 법원에 소송을 낸 겁니다. EDF는 프랑스 정부가 소유한 세계 최대 전력 회사 중 하나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기업입니다. 한국이 수주 과정에서 절차를 어겼다는 이유였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게 정당한 이의 제기 아닌가요? 절차 문제가 있었다면 소송을 낼 수 있죠.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체코 경쟁 당국인 반독점 사무소는 이미 입찰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걸 기각하자 이번엔 법원에 소송을 낸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체코 탐사 매체의 보도로 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프랑스 외교부 장관이 직접 체코 정부에 서한을 보내 한국과의 계약을 막으라고 압박했고 법적 절차 외에도 비공식 로비와 정보 공작까지 벌인 정황이 체코 방첩기관 보고서에서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됐나요? 교수님은 잠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가처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나온 지 수시간 만에 계약서에 서명이 됐습니다. 프랑스의 모든 시도가 실패한 겁니다. 그리고 법원 패소로 끝난 EDF는
이제 체코 측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처지가 됐습니다. 교수님은 덧붙이셨습니다. 프랑스가 소송을 건 이유는 하나입니다. 질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정당했습니다. 한국이 이겼으니까요. 교수님은 비교를 이어가셨습니다. 이쯤에서 잠깐 다른 나라들을 보겠습니다. 한국과 비슷한 시기에 산업화를 시작한 나라들입니다. 브라질은 1970년대에 항공, 자동차, 조선 모든 분야에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위기가 오자 산업 정책을 포기했습니다. 지금 브라질은 대두, 철광석, 원유를 파는 나라가 됐습니다. 멕시코는 미국 기업들의 조립 공장이 됐습니다. 부품을 수입해서 조립하고 부가가치의 대부분은 미국이 가져갑니다. 말레이시아는 국산 자동차 브랜드 프로톤을 키우려다 중간에 포기하고 결국 중국 기업의 지분을 넘겼습니다. 부가가치란 제품을 만들고 파는 과정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익을 뜻합니다. 단순 조립은 부가가치가 낮고 기술 개발과 브랜드는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중간에 멈췄습니다. 위기가 오거나 압박이 오면 방향을 틀었습니다. 더 쉬운 길을 택했습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공태양을 만들고 사막에 농장을 짓고 화이자의 약을 만들고 유럽에 원전을 수출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던 곳에서 아무도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미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반론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꺼내려고 했습니다. 한국도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고 저출생 문제도 있고 정치적 불안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입 밖으로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저 스스로도 그게 이 모든 것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강대국이 두려워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게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마지막 수업 날이었습니다. 교수님은 강의실에 들어오시면서 평소와 달리 손에 아무것도 들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노트도 자료도 없었습니다. 그냥 빈손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더니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저는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자료를 폐기했습니다. 학기 초에 준비했던 자료입니다. 한국을 과속 성장의 반면 교사로 분석한 자료였죠. 이제 그 자료는 쓸 수 없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30년간 국가 성장을 연구했습니다. 수많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지켜봤죠. 그 과정에서 한 가지 공식을 갖게 됐습니다. 빠른 성장은 반드시 한계에 부딪힌다. 기반 없이 달리면 반드시 넘어진다. 이게 제가 독일인으로서 배운 성장론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공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한 학생이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하지만 한국도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게 발목을 잡지 않을까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고령화 속도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편이죠.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이 지금까지 마주한 위기가 이것뿐이었습니까? 전쟁으로 폐허가 됐고 외환위기로 국가부도 직전까지 갔고 일본의 수출 규제로 산업이 흔들렸고 전염병으로 세계 공급망이 무너졌습니다. 그때마다 한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이 이미 정체성이 됐습니다. 국가의 정체성은 한두 번의 선택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반복된 선택의 총합입니다. 한국은 위기 앞에서 도전하는 선택을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도전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 정체성은 저출생으로도 고령화로도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멈추셨다가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에너지가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가 인류의 마지막 에너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물 한 방울 없는 사막에 밥을 짓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제약사들이 자기 약을 맡기고 있습니다. 기술 종주국 프랑스가 소송까지 걸며 막으려 했지만 결국 유럽에 원전을 세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무도 보지 않은 곳에서 아무도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미 벌어진 일들입니다. 교수님은 칠판에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문장을 적으셨습니다. 이 나라를 분석하려면 오늘의 데이터로는 부족합니다. 발표하는 순간 이미 틀려 있습니다. 교수님은 돌아서셨습니다. 이게 제가 30년 연구 끝에 한국에 대해 내린 결론입니다. 한국은 예측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분석을 끝내면 이미 다음 단계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능력 때문만이 아닙니다. 멈추는 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을 역사가 가르쳐줬고 그 가르침이 몸에 새겨진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위기 앞에서 속도를 줄입니다. 그게 독일의 강점입니다. 한국은 위기 앞에서 기어를 올립니다. 그게 한국의 강점입니다. 어느 쪽이 더 낫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무시하거나 방심하면 어느 순간 테이블 한가운데 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구석이 아니라 한가운데예요.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덧붙이셨습니다. 한국을 이해하고 싶다면 결과를 보지 마십시오. 선택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선택이 반복되는 패턴을 보십시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강의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이 문을 나서고 나서도 한동안 강의실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으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수업을 시작할 때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케팝을 들어봤고 삼성 핸드폰을 써봤지만 그게 전부인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처음으로 이 나라가 궁금해졌습니다. 앞으로 10년 뒤 이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 도달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있을 겁니다. 조용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